오늘 함께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 오늘 신년사의 끝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우보 천리, 소고름으로 천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일이 많았던 만큼 다시 한번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서 일상을 회복하겠다. 이 부분을 다짐을 한 것인데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전의 신년 인사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의 첫 신년 인사였습니다. 2018년에는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맺었고요. 2019년에는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 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풍요와 도약, 상생과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신년 인사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조한 내용은요. 회복과 통합 그리고 도약이었는데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021년은 뭐니 해도 코로나 백신 접종의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일상이 무너졌는데 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에 제일 강조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우리가 도약하자. 이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과거와 달라진 키워드가 통합이에요. 근데 이 통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단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가장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그 사면론, 이거 사면해주면 통합한 거냐 이렇게 협의의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로. 아니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진영 논리의 그런 좌우 대결, 그 다음에 소위 정규직과 비정규직,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역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교육 양극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양극화의 화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통합으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또 굉장히 힘든 과제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은 단순하게 정치적 이벤트로서 통합을 얘기하는 건지, 네. 그렇다면은 지자층에서는 좀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과 이제까지 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 가운데서 그 개혁을 갖다가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면서 통합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라면 그것도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통합을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임기 마지막에 지지층 또는 퇴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네. 어떤 그 국민적인 인기도 이런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 않느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통합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또 하나 주시한 점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내용이었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상황이 된다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이었고요. 권력기관 개혁이나 공정사회 개혁,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주창했는데 이번 신년사에는 전혀 담기질 않았습니다. 평론가님 왜 그랬을까요? 네, 우선 남북관계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감을 잃은 것은 분명해 보여요. 네.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동력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북 시나리오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도 모르는 채 우리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중요한 게 이제 권력기관 문제의 개혁. 네. 지난 4년 내내 들었던 얘기거든요. 4년 내내 또 한다. 이제 좀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권력기관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은 상당 부분 진전이 됐습니다. 지금 성과가 오고 있고 아마 이달 안으로는 공수처도 발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락 됐다고 보는 거죠. 일단락 됐. 그 굳이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공정사의 문제는 요거는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공정이 다 헝클어져 버렸는데 또 이 상황 속에서 공정 얘기하면 당장 무슨 말 나오냐면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분명히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 국민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의 어떤 그 여론, 민심, 정치 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다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에 가장 큰 상처는 그저 누구 탓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여당 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에 이거 반드시 잡지 않으면은 정권 재창출 어렵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선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런 민심에 대해서 설사 그것이 원론적이라고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통합을 제시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문 대통령의 화두는 저는 시적절했다. 이제 좀 콘텐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앞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지켜볼 대목인데 너무도 중요한 화두를 저는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 모두 문 대통령의 통합이라는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 통합과 관련해서 신년사에서 두 단락을 하려 했는데 새해는 통합의 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음의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 통합이 두 전직 대통령 그 사면과 맞닿아 있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통합은 앞서 박 교수님도 통합이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통합은요. 역대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지 않는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항상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통합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합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은 구조의 문제부터 풀어놔야 돼요. 권력 구조의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미국 봐보세요. 바이든 행정부가 막 들어서려고 하는 찰나에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미국의 국회에서 미국의 의사당을 진입을 합니다. 폭력 사태가 빚지고 죽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이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네. 구조적인 통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열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제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야당이 아파하는 대목을 끌어안는 거죠. 지금 야당이 아파하는 대목이 뭡니까? 특히 우리 사회는 호남과 영남으로 갈라졌다고 얘기하면은 영남 쪽에서 아파하고 있는 대목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구속 중에 있다. 두 명이 다 한꺼번에 돼 있다라고 하는 대목은 잘잘못을 넘어서서 통합의 메시지를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것을 집권당인 그것도 호남의 출신인 이낙연 대표가 발언을 먼저 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주면서 통합을 강조할 메시지는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통합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이 나면은 3.1절 정도는 그 전후에 다시 한번 네. 총리실이나 또 집권당에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3.1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 통합은 바로 그런 사전에 포서의 의미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면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부분까지 네. 예측을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면론은 뭐 어차피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네. 사면을 해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날 때쯤 돼서 저는 뭐 사면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과연 뜸이 들었느냐? 네. 그러니까 밥이 뜸이 들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 당대표가 뜸도 들이기 전에 뚜껑부터 열어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층이 사면에 사자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사면론이 떡하니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낙연 대표가 총대 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리 빨라야 3.1절이고 뭐 저는 광복절 정도나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일찍 그것도 당대표가 네. 얘기하는 거하고 외곽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다른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통합이 과연 그러면은 사면론 다냐? 사면론이 그냥 통합이냐? 이렇게만 얘기한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지지층 결집 절대 안 합니다. 네. 오히려 지지율만 낮아질 수 있다. 물론 대권까지 가는 긴 과정을 보면 중도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면론이 곧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보면은 사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면론 플러스 알파다. 그 알파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사면론은 어차피 시간이 되면 가게 돼 있다. 네. 뭐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1,400여일을 지금
실질적으로 수감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대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700일밖에 안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올 연말쯤이면 충분히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당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나중에 하고 이런 별의별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얘기하고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고 또는 임기 퇴임 이후를 생각한다면 통합은 저는 사면론에만 그치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네. 그리고 지지층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또한 정치권의 여러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대목이 있기도 했습니다. 50명의 참석자가 모두 화상으로 연결이 됐는데 오부 요인, 각 정당 대표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초청자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자신의 병원을 모두 비워서 내놓은 평택 박예병원 원장 등등이 참석이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보여주기식이다, 기획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이 같은 초청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맑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막지 않는 눈으로 보는 거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하는 모든 것은 기획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기획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8명을 모셨는데 이번에 8명을 기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8명을 만날까요? 그러면은 저기 먼저 신청자 먼저 가나다 순으로 할까요? 안 됩니다. 기획을 하는데 네. 기획의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거든. 저는 기획의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의 내용은 이를테면은 화재 현장에서 18명 구한다는 거 화재 현장에 보면은요 그 현장만 옆에만 지나가도 119 대원들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한 명 구하는 것이 문제고 본인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18명 구했다. 또 이번에 특히 그 평택의 박예병원 이 전담 코로나 병원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김병건 원장. 이거는 정말 코로나 시대 영웅이죠. 이런 분들 초청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당신을 뜻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걸그룹의 블랙핑크 잘 모릅니다만은 이 한복을 제작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한류를 만들어내는 숨은 당사자가 아니라 숨은 실력자들. 대한민국의 무엇을 한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기서 찾아낸다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 앞에 자긍심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기획해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8명을 잘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대목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국민적인 좀 공감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외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이 그들만의 기획이 아니라 반점은 국민과의 기획. 네. 이걸 통해서 좀 논의도 좀 하고 또 왜 하필 8명이죠? 좀 저는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을 빛내는 숨어있는 영웅들을 찾아내서 국민들과 함께 박수 쳐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런 행동을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죠. 그런 것 지금도 조금 더 국민과 함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는 노력만 부한다고 하면은 오늘 대통령의 이런 어떤 인사회에 이 특별 초청된 인물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통령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적인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그런 일종의 이벤트였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부분도 지목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 또 신년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 어떻게 소통해 나가는지 이 부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 연결과 관련해 하나 또 이목을 모았던 대목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참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목은 코로나 종식, 경제 회복이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역시 또 원론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만 될까요, 교수님? 근데 지금 메시지, 저기 새해 소망판 거기다가는 굉장히 점잖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코로나 종식, 그다음에 경제 회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보면서 과거의 야당 대표들이 물론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쓴소리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뭐 지금 여권에 대해서 뭐 야당 특히 국민의힘 측의 이
발언의 강도는 굉장히 비판의 강도가 높거든요. 네. 뭐 거의 뭐 폭망 정권 뭐 이런 식의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와도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대목인데 굉장히 점잖았어요.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지율이 지금 여권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사실 여유를 느꼈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기 좋았다. 좀 더 넓게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다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 심하게 하고 네. 뭐 비판 그렇게 막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얘기해도 야당이 무슨 얘기하는구나 다 국민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역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좀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조금 이제 야권이 좀 여유가 생긴 거 아닌가. 네. 이런 게 좀 일찍 됐다면 또 앞으로 좀 더 된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좀 달라지는 모습을 야권에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지지율까지 올라가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대목, 상당히 좀 반가운 지점이다. 이런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 대표 김 위원장과 같이 마스크 벗고 사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업재해 없는 나라, 여기에 느낌표까지 찍었는데요. 이 부분 사실은 좀 절박함까지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아서 야당 인사들을 예방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르기 전에 앞서서 사실 정의당이 지금 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단신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청와대에 좀 메시지가 담겼던 것 아닐까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구상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당사자가 이제 네. 비서실장이죠. 물론 정무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신임 인사차 필요한 대목이고 또 유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통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 회사 생활했던 전문가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이긴 하지만은 밖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중립적인 인물로 보일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정치권에 가서 여야 대표들과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네.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는 연초에 한번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콘텐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두 분이 만나서 할 얘기지만은 아마 그런 얘기를 전달하면서 대통령은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고 또 앞서 김종인 위원장도 경제 회복이라든지 코로나 정책 이거는 대통령의 뜻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를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초청을 합시다 하면은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주제에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하면은 만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영민 실장의 정치권 방문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고 네. 좀 앞으로 소리 없이 큰 소리 내지 말고 잔잔하게 그러면서 좀 내실 있게 정치권과 청와대 소통 관계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해야 야당이 산다. 야당이 죽어야 여당이 산다라고 하는 논리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김종인 위원장 정도의 급이 되면은 문재인 정부 살고 그보다 더 잘 사는 더 강력한 보수 야당을 재건해내는 능력이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 있다고 보면은 이번 유영민 실장의 방문은 그런 측면에서 통합의 계기로 갈 수 있는 여야 간의 어떤 첫 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람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이라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주셨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